자, 오늘 이제 우리 교재 232쪽에 44번 문제죠. 44번, 45번은 우리가 이제 오수정화 처리 방식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오수정화 시설이라 하죠. 오수정화다. 그럼 유형분류는 꼭 기억하라 그랬죠. 유형분류다 그러면 우리 물리적 처리 방법이라든가 생물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구분하죠. 이 생물학적 방법은 우리 현기성이나 호기성 처리 방법을 얘기하고, 화학적 처리 과정은 우리 응집이라든가 중화라든가 소독. 물리적 처리 과정은 우리 전처리 과정의 스크리닝, 그 다음에 이제 여과라든가, 그 다음에 부상이라든가 침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오수정화 처리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험 문제에 보면은, 요거, 현기성이냐, 호기성, 요걸 좀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현기성 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이머프 방식이라든가, 무슨 탱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개의 이제, 실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외에는 대부분, 많은 것은 호기성이다. 요거 외에는 대부분, 그죠? 다실형. 그래. 다실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외에는 대부분, 호기성 방식의 대부분, 요거 외에. 그러니까 이제, 호기성을 다 외우는 것보다 현기성만 쫙 기억하면 되겠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딱 풀면은 1번 살수 요상형, 표면 산화형, 지화, 모래, 여과형은 현기성이다. 이거 답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 호기성은 요거 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것들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겠네. 그렇죠? 현기성이 아니라. 그다음에 스크린, 침전, 여과, 물리적 처리 방식이다. 옷을 중화하거나 소독하는 방식은 화학적 처리 방식이고, 네 번째 부패 탱크의 처리 과정 부여 산소 맞네요.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기조로 혼입한다. 교반은 폭기조, 공기 집어넣는 거죠. 공기를 기기조로 혼입하는 것을 교반이라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45번 문제 산화조입니다. 산화조. 우리 45번 문제는 우리 산화조를 했으니까 그 과정은 뭘 얘기하냐면 부여산소를 얘기하죠. 수라고 하는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부여산소, 부패 과정, 부패, 여과, 산화, 소독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패조가 우리 보통 현기성균을 처리하는 거고, 그쵸? 산화조가 우리 호기성균을 처리하는 거죠. 산소를 좋아해요. 산소를 좋아하니까 얘네들은 우리 배기통, 결과적으로 산소와 통할 수 있는 어떤 공급을 해주라는 얘기 외에는 밀폐를 해야 돼요. 이 보통 부패조가 좀 덩치가 크고 산화조가 덩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산화조의 우리 탱크통은 얼마냐 그랬더니 부패 탱크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부패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용량은 산화조가 부패조 용량의 반 이상이다.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 내림 구별해라. 수옥주를 향해. 네 번째, 살수홈통 밑면과 세우층까지 윗면, 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 산소를 공급하면서 현기성균에 의한 산소 처리? 아니죠. 이 산화조라는 것은 우리 호기성, 이거죠? 그래서 답은, 현재 45번에, 그쵸? 답을 체크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번이 되겠네. 그쵸? 5번. 요거 호기성균 처리하는 거죠. 늘 필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46번은 우리 대변기 방식이에요. 대변기 방식. 이 대변기가 세정 방식이라고 있어요. 오물을 어떻게 내리느냐. 보통 우리 사이폰식이라는 게 많죠. 사이폰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폰, 제트시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더 물을 세차게 뿜어내면 사이폰 제트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상가 같은 데 가잖아요. 상가 같은 데야 사실 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블로우아웃이라고 있어요. 블로우아웃. 이 블로우아웃식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탱크 방식은 아닙니다. 탱크 방식을 하지 않고 세정배부식으로 해서 세차게 온물을 씻어내립니다. 블로우아웃. 근데 세정배부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블로우아웃은 세차게 물을 쏟아내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고압이 요구되고 이 고압이 요구되니까 오물은 깨끗이 씻어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음은 크게 되고 소음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주거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겠다.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폰 볼텍스식이라고 또 있는데 이 사이폰 볼텍스식이다 그러면 와류를 일으키면서 와류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우리가 오물이 빠지는 걸 사이폰 볼텍스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소음이 작죠? 예, 소음이 작죠? 자, 그럼 일단 1번. 바로 답이네, 그쵸? 예, 요거죠, 요거. 주거용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절수형이라고 있고, 요즘에. 세 번째, 세락식. 오물을 트랩 내 유수중에 직접 낙하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출식이라는 것은, 그쵸? 이렇게, 물구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물이 있으면, 밀어서 떨어뜨리고요. 이 세락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봉수위피가 낮아요. 낮아서 변기도 작고 오물이 톡 들어오면 통 하고 튈 수 있어요. 엉덩이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락식. 봉수위피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세출식 같은 경우 지금도 있죠. 왜냐면 이제 보통 그 변기, 남이 변기에 엉덩이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을 하면서 지금도 세출식은 지금 만들어줘요. 근데 세락식은 뭐 아주 드물죠. 아주 뭐 옛날 뭐 열차 정도에 이용됐다는데 지금은 뭐 열차도 이거 잘 이용 안 하죠. 하여튼 뭐 세락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사이폰 볼텍스식은 와류를 일으킨다. 와류. 그쵸? 요거였고, 세정 밸브식 급수 간격은 25mm 이상이다. 그렇죠. 세정 밸브식.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변기를 쓰든 간에 뭐 세정 밸브를 이용해서 공급하면 세정 밸브식을 하는 거죠. 답은 1번이겠네요. 자, 47번 문제. 이 밸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밸브. 체크 밸브는 유체 흐름을 역류 방지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이 체크 밸브는 스윙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죠. 스윙형은 수직 스프형 다 되고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 체크 밸브는 원웨이 밸브, 일반형 밸브입니다. 원웨이 밸브라는 것은 이 볼륨 조정,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유량 조정이 안 돼요. 응? 유량 조정은 기대하면 안 되고요. 뭐가 될까요? 얘는 이렇게 방향이죠, 방향. 이 방향만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체크 밸브를 하는 거죠. 자, 2번. 이 글로브 밸브는 유체 저항이 비교적, no. 틀렸네요. 이 글로브 밸브는 유체 저항이 엄청 크죠. 저항이 가장 큰 방식이죠. 유량 조정 가능하죠. 유량 조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폐 시간도 짧아요. 단시간에 개폐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량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와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체크 밸브죠. 요거와 비교되는 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체크,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는 요거와 또 비교가 되죠. 왜? 이 글로브 밸브는 이렇게 유체 저항이 큰 반면에 이 글로브와 대비되는 게 바로 우리 슬루스 밸브죠. 슬루스 밸브는 유체 저항이 굉장히 작고 유량 조절이 가능하나 시간은 오래 걸린다. 이렇게 글로브 밸브와 슬루스 밸브는 차이가 생기죠.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제 원판 내에 디스크를 설치한 거. 이 볼 밸브는 볼에 구멍 있는 방향이 바뀌면 90도 개폐로 이루어지는 거. 게이트 밸브, 그쵸? 슬루스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가 배관에 상하로 이동하면서 개폐가 이루어지는 거. 5번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 답은 2번. 그쵸? 요거 설명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8번 문제.
위생독이 장점이 아니고 다고 나오는데, 위생독이. 우리 위생독이 같은 건 우리 뭐 항상 뭐 1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갔다 오는 데인데, 깨끗하죠? 예, 아주 좋아요. 깨끗해. 산이나 알칼리에도 부식되지 않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잡한 형태 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5번에 보면 금속 접속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얘가 이제 딱딱하니까, 얘가 탄력이 좀 없죠. 그래서 이 금속과 우리가 접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접합이 뭐 쉽지 않다? 이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수하기 힘들어요. 뭐 붙인다든가 하는 게. 그래서 보통 뭐 파손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겠죠. 사실. 뭐 이런 거. 이거 18회 또 유사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산이나 알칼리에도 침식되지 않는다, 부식되지 않는다. 산이나 알칼리에 부식이나 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자, 49번 문제. 그 설비 유닛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설비 유닛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나 그 호텔 같은 경우는요, 뭐 앞집 평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호텔 똑같은 예를 들어서 트윈 베드룸이야. 호텔 같은 경우도 옆방이나 우리 방이나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냐면 화장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실 같은 경우를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따로따로 뭐 제작을 해서, 그쵸? 제작을, 배관을 다 연결하고 또 꽂고 자르고 접합하고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니, 어차피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거 똑같은 구역인데 굳이 여기서 배관을 자르고 조정하고 연결하고 하는 게 번거롭더라 이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의 이제 유니타, 표준화하는 거예요. 어떤, 표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우리가 미리 공장에서 이것들을 딱 단위 평면 봤더니 균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규격화시켜줘요. 규격화시켜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줘요. 그러면 현장에서 뭐만 하면 돼요? 요 공장에서 갖다 준 거를 아주 단순하게 조립만 하면 시공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옛날에 뭐 자르고 다시 뭐 모자라기도 하고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딱 맞게 떨어지니까 그래, 현장에 단순하게 조립하면 돼요. 조립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건비도 좀 낮아지겠죠.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도 뭐 시공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이제 공사기간 줄어들겠죠. 왜? 아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공속도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니타라고 해요. 그럼 일단 3번이네. 배관이 심플해야 돼요. 배관이 단순하다 그랬잖아. 심플해야 돼. 단순.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배관이 방수구를 통과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얘기는 배관이 이 방수하는 부분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 다시 그 방수공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관이 방수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요것도 이제 아울러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49번.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다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그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할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배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배관 보면 연관이겠네. 연관. 왜 그러냐면 납은 그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 약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 약한 게 납이에요. 산에는 강하나, 산에는 내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알칼리에는 내가 못 견디겠어. 이게 납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쇳덩어리는요, 알칼리에 강해요.
쇠 같은 경우는 알칼리랑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로 들어간 거 다 빼고 강으로 된 거 다 빼면 뭐밖에 안 남아? 연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연간은 납 종류는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 약하다. 외우셔야 돼요.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 약하다. 답은 1번 된 거고. 그 다음에 51번 문제. 이 배관 부석이 용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 가지 배관 부석이 있겠죠. 뭐, 니플, 뭐, 플러그, 뭐, T-크로스, 이경 소켓, 유니온 플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니플? 니플은 우리가 배관에 방향 바꾸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배관을 이렇게 접속할 때, 그래서 양쪽에 나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동일한 배관과 배관을 이렇게 접합할 때 들어가는 게 이게 니플이잖아요. 답은 1번이네. 그래서 니플은 어쨌든 그렇죠? 동일한 배관을 접속할 때 그렇죠? 양쪽에 동일한 직경의 배관을 접속할 때 들어가는 게 니플이에요. 니플. 그 다음에 플러그 캡 배관 끝을 막을 때 T-크로스 그렇죠? 분기할 때 이경 소켓, 이경 리드소 이경자가 들어가면 서로 다른 직경을 잇는 걸 얘기하고요. 유니온 플랜지 뭐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52번 문제. 우리가 배관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배관 설비 이 급탄형 배관 재료 급탄형 배관 재료로 그렇죠? 동광과 스테인리스 강간이 주로 사용한다. 아니면 뭐 급탄형 배관 재료 뭐 동광과 스테인리스 강이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두 번째, 배수직 간의 상부는 연장하여 신전 통기가 사용하고 대기 중에 개방한다. 세 번째, 배관 지지 철물은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네 번째, 플랜지임은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한다. 다섯 번째,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 온도에 견디고 열관률이 되도록 큰 재료, 열관률이 되도록 큰 재료가 아니라 되도록 작은 재료겠죠. 작은 재료. 답은 5번이네. 뭐냐면 우리가 이 배관이 있으면요. 이 배관이 이제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열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피복을 하겠죠. 이 피복을 하는데 이 피복제는 자, 가급적이면 열관료를 그렇죠? 이걸 낮춰야겠지. 열관료라는 개념은 아마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열관료 K는 기억나세요? R분의 1이다. 응? R은 뭘까요? 열의 저항이다. 이것은 보통 벽체라고 하면 알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래 알파만 해도 되겠네. 알파분의 1 더하기 시그마 람다분의 D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보통 안쪽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응? 알파 5나 알파 I를 표시했는데 그걸 알파로 그냥 제가 하나로 만들어준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기에 대한 실내 공기에 대한 안쪽 공기, 바깥 공기에 대한 저항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열전도 저항을 얘기하는데 열관료를 낮춰야 돼요. 얘를 낮추려면 열관료 저항은 키워야 되고요. 열전도율은 낮춰야 되고 재료 두께는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열관료이죠. 그래서 열관료를 낮춰야지만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열을 운반하는데 자꾸만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문제 유형이었고요. 교재 235쪽 보면 열원공업섭이라고 나와요.
이걸 또 알아봐야겠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교재 235쪽 보면요. 그 챕터 세 번째 열원공 소비가 나와요. 그러면 열원공급 설비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절이 급탕 설비예요. 급탕 설비에서 첫 번째 주제가 급탕 계획 이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열원공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급탕, 난방, 냉방, 공조, 환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탕 및 난방을 하려면 사실은 또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보일러 설비, 그렇죠? 들어가겠죠. 보일러. 그 다음에 냉방, 하면은 이제 냉동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냉방과 난방이 공급되면 공조가 되겠고, 이 공조 설비는 또 이제 필요해서 따라가는 게 바로 환기 설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원 공급 설비라는 것은 실내를 어떻게 쾌적하게 하느냐, 일단 뜨거운 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으로 갖춰줄 것,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줄 것, 실내를 시원하게 해줄 것, 그 다음에 공기 조화의 조화를 이룰 것, 공기 설비의 조화를 이룰 것,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급기나 배기를 충분히 해서 실내를 쾌적하게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열원 공급 설비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계획이 급탕 계획이다.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급탕 계획에 보면 이제 급탕 온도가 나와요. 60에서 70도를 표준하고 급탕본 60kcal/kg 교과서 얘기죠. 어쨌든 그게 뭐냐, 우리가 물을 0도에서 60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럼 일단 이 온도차는 60도가 돼요. 그 다음에 물의 비율이 1kcal/kg 도씨 또는 우리 약 4.2 kJ/kg 켈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부터 60도의 온도차로 이렇게 온도차와 비율을 곱하면 이게 부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60도씨에 1kcal/kg 도씨를 곱하면 도씨 떨어지고 60kcal/kg, 이게 이제 보통 교과서적인 표준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급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탕량 산정, 이 급탕량 산정은 사람 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탕 계획을 할 때는 다른 것보다 우리 인원수가 더 중요하다. 무엇에 비해서? 소꼭지수, 기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기구수보단 인원수가 우선시 될 것이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뜨거운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탕주 용량을 보면 피크 로드시 수량을 근거로 산정해라. 피크 로드시. 아주 중요한 거야. 피크 로드시. 뭐냐면 우리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피크 로드시. 평균값이 아니라. 왜? 만약에 우리가 평균값으로 급탕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는 잘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피크 로드가 걸리면 찬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갑자기 찬물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쵸? 예, 추운데. 그래서 우리가 피크로드시, 그렇게 피크로드가 걸려도 충분히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급탕 열량의 기본식을 보면, 급탕 열량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Q. 우리가 급탕 열량. 근데 급탕 열량뿐만이 아니라 이 열량 공식이 있어요. 열을 내는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G, C,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어요. 열량 공식 똑같아요. G, C, 델타 T. 이 G라는 것은 무게, 질량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비열, 온도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한 무게냐, 질량이냐, 그 다음에 그 물질의 비열이 얼마냐, 그 비열을 얼마만큼 온도차를 끓여야 되느냐, 얘는 질량. 이 질량은 대체로 내가 얼마만의 무게를 갖는 것들을, 물질을 어떤 온도차를 끓이겠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떤 물질의 비열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위 질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위 질량.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질량, 무게를 어쨌든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가스보일러 부하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가스보일러의 부하량, 급탕열량 같다라고 해서 가스보일러의 부하량 하면 뭐 발사율 이렇게 얘기해요. 발사율. 그래서 이 가스보일러는 가스보일러의 어떤 이 부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발사율이라고 그래요. 발열량. 가스의 어떤 발열량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용량, 또는 소모량, 또는 보일러 기기의 효율이 있거든요. 요거와 함께 예를 들면 가스보일러 내가 물을 끓이겠다. 그럼 급탕열량이 뭐냐? 급탕열량은 G, C, 델타 T죠? 같아야 되겠지. 어떤 끓이는 물의 비열과 온도차와 얼만큼의 물 질량 이걸 곱하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같이 놓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머지 미확정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발사율은 열량이다. 부하는 열량.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부하는 뭐다? 열량과 같은 거예요. 열량 손실이나 필요한 열량과. 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공식화 한 거예요. 다른 교재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독특하게 만들어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공식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급탕 전기보일러인데 이 전기보일러는 이 발열률이 없어요. 발열률이 없으니까 이제 가스 말고 전기다 그러면 얘는 비율과 전력이에요. 소비 전력.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급탕 보일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 소비 전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기 소모 동력이구나. 얘도 효율이 있겠죠. 효율.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열량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전기는 발열량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량, 사용전력, 효율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죠. 단순화. 자, 그 다음에 교재 236쪽이죠. (246쪽) 보면 우리가 이 팽창관이라고 나와요. 팽창관. 신축이온, 뭐 개별식 급탕 방식의 종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뭐 팽창관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이 보일러로 물을 끓이는데요. 뜨겁잖아, 그렇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이 너무 과부하 걸리는 경우는요, 쭉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근데 과부하 걸리지 않는 경우는 보통 통상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탕조 통해서 수도꼭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물은 다시 모았다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이건 과부하 상태죠. 과부하 상태는 이렇게 개방식 팽창 탱크로 올라가도록 돼요.
과부하 걸릴 때. 이 과부하야, 과부하. 그럼 요 탱크를 뭐라 한다? 팽창 탱크 요 관을 팽창관. 아, 그렇구나. 과부하가 발생하면, 보일러죠? 발생하면, 팽창관, 이 도중에 밸브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이 도중에 밸브를 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팽창관과, 그 다음에, 개방식 팽창 탱크를 통해서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 팽창 탱크를 통해서. 과부를 해소하는 게 바로 팽창 탱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온수 순환 배관도 중에 이상 압력 발생 시 그 압력을 흡수하는 도피구이다. 급탕 수직관을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하고 팽창 탱크의 자유개방. 세 번째, 팽창관 도중엔 절대로 밸브를 닫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팽창관 간격은 이쪽 간격은 통일 간격으로, 그렇죠? 줄이면 안 되죠. 다섯 번째, 우리 탱크 저면이 급탕정보다 몇 미터? 5m 이상. 그래서 이 위치는 얼마 정도? 최고 요 위생기구부터 5m.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배관의 신축임이라고 나오는데요. 페이지 236쪽. 신축임. 이 신축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슬리브, 멜로즈, 신축구간,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가 있는데, 일단 우리 슬리브형이라는 건 신축임. 배관과 배관 사이를 이렇게 약간 뭐 큰 배관으로, 그렇죠? 응? 좀 일종의 모소매 형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슬리브형. 이해하시겠죠? 약간 큰 직관에 약간 큰 구경의 배관을 접속하니까 얘가 약간, 그렇죠? 유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누수는 되겠네, 누수. 그렇죠? 누수 우려가 이제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누수가 쉽다. 누수가 되게 쉽습니다. 아주 쉽겠죠? 슬리브. 배관 슬리브. 그 다음에, 그 벨로즈형이라고 있어요. 이 벨로즈는 뭐냐면, 주름이에요, 주름 형태. 예, 주름관 형태가 돼요, 벨로즈요. 이걸 우리 벨로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벨로즈형은 굉장히 신축이 잘 돼요. 신축이 잘 되는데 사실은 고압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압용 사용하는 게 이제 벨로즈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뭐 설치용으로는 뭐 작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신축구간은 뭐냐? 휘는 거. 이렇게 하나의 배관을 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압용이 적합하죠. 하지만 이렇게 휘기 위해서는 큰 장소를 요구해. 설치 장소가 좀 넓어야 돼요. 좁은 장소에선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신축구간을, 그래서 이제 주로 5개 배관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신축구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신축구간이라 합니다. 보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고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스위블 조인트가 있어요.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는 뭐냐? 이 방열기 있죠? 이 방열기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속이 돼요. 이게 엘보죠, 엘보. 응? 이걸 엘보라 그래요. 뭐 엘보 2개 이상을 접속해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가끔 보시면 이제 요 모양과 요 모양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비교. 뭐냐면 이 스입을 지금 신축구간은요 하나의 배관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친구들이
하나의 배관으로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블 조인트는 요거 코너마다 엘보를 쓴 거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 보면 그러신 분이 가끔 생겨요. 그림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셔야죠. 내용을. 자, 그 다음에 그 볼 조인트라고 나오는데, 이 볼 조인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볼의 볼 모양의 이제 관이 내관이 있고 외관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잡아주는 거,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 볼 조인트 주로 이제 실내 고압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조인트 쓸 수가 있어요. 실내 고압용. 장소를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공간에 비해 설치 공간이 작고, 다만 고압에 잘 견디는 편이나 가스켓이 열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볼 조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축 위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신축 이음새 설치 간격은 강간 30, 동간 20. 그래서 강삼 동의. 그냥 이렇게 외워요. 강간은 30m마다, 동의, 동간은 20m마다 이렇게 동 20, 강 3. 이렇게 외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축 곡간까지는 알아봤고요. 근데 나머지가 뭐냐? 이 개별식 급탕에 관한 종류가 나와요. 개별식.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크게 기억할 건 뭐냐? 개별식과 중앙식의 특징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요걸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보일러를 통해서 물이 끓죠. 이 보일러는 이제 물을 끓이는 기계를 얘기하고요. 이건 저탕조라 그래요. 이 저탕조라는 것은 끓인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급탕간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찬물이, 식은 물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 반탕간이에요. 반탕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급탕이죠. 급탕간이 이렇게 가서 끓을 텐데, 우리가 이제 펌프, 이렇게 물 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 펌프를 달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순환 펌프는 급탕간에 설치할까요? 아니면 반탕간 설치할까요?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보통 순환 펌프를 달아줘요. 그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말은 뜨거운 물은 지가 알아서 과부하 생기면 올라가죠. 지가 올라가. 그죠? 또는 이렇게 저장되죠. 순환이 됩니다. 근데 식은 물은 힘 빠지니까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죠? 보통 반탕간에 순환 펌프를 달아주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개별식 급탕 방식의 종류 쭉 나왔죠.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